이어서 지방 계량 및 기초 설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방 계량을 하기 위해서 집안 상태가 상당히 연약하거나 집안 상태를 계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 계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 계량에는 이제 흙을 다지거나 고결, 치환, 탈수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인공의 토지를 가져다가 양질의 그 집안으로 계량하는 그런 방법을 집안 계량이라고 할 수 있고, 사질 집안에 대해서는 이제 진동, 압축에 의해 다진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고, 점토질 집안에서는 이제 탈수, 압밀, 치환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집안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 계량할 때 우리가 이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게 되는데, 이때 땅을 팔 때 나타나는 이제 그 한쪽을 이렇게 땅을 파게 되면 이쪽에서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토압이라고 하는데, 이 토압은 지하 수위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의 상태, 예를 들어서 사질토라든가 점토질인지 사질 집안인지에 따라서 이 집안의 안전한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집안에 이제 하부 집안이 연약해서 상부에서 오는 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흙막이 바깥쪽에 흙이 안쪽으로 밀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히빙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빙 현상이 일어나면 흙막이 벽이 붕괴돼서 위험에 도래하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고 흙막이 공사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히빙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질 집안에 이제 도달했을 때 이 히빙 현상이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약 집안에 있을 때는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든가 페이퍼 드레인 공법, 생석회 공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집안 계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질 집안에서는 흙막이 바깥쪽에 있는 흙의 중량, 그 다음에 지표 적재 중량, 적재후죠. 적재후 중의 중량, 이것들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저면 흙이 붕괴되고 흙막이 바깥쪽 흙으로 흙이 이제 안쪽으로 밀려 볼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히빙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충널의 전면적인 붕괴 현상을 동반해서 흙막이 공사에서 가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됩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충분한 강도의 말뚝을 사용해서 널말뚝과 어미말뚝을 이제 깊이 집안 깊이 이제 박아서 이런 흙이 삐져나오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그림을 좀 보면, 먼저 여기 이제 히빙 붕괴인데, 히빙 파괴인데, 여기 이제 흙막이 벽에 이제 어떤 그 널이죠, 말뚝널 이렇게 이제 심어서 여기 이제 버팀대가 있고 버팀대가 있어서 여기 이제 흙막이 이렇게 파는데, 이 지하 수위가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든가 지하 수위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떤 점토 집안일 때는 상당히 이제 이 점토에서 갖고 있는 그 수분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위에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적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적재를 하는 요 하중이 작용하고, 그랬을 때에 이 하중이 이렇게 토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생기고, 그래서 요
요 레벨에서 요게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흙막이를 파서 없애서 생긴 때에 이 저기서 내려오는 하중이라든가 토합에 의해서 이 점토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이제 그 히빙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링 현상이 있습니다. 보링 현상은 이제 흙막이 저변이 투수성이 좋은 모래집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흙막이 벽 뒤쪽 면에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가 흙막이 벽 밑을 돌아서 공사장 안쪽 바닥으로 모래와 지하수가 이제 솟아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링 현상이다. 보링은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면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100도씨 되면 이렇게 뽀글뽀글 이게 물이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안의 사질토에서 이렇게 이제 사질토에서 이 지하수위에 의해서 이제 사질토니까 모래에 물이 쭉 이렇게 머금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이제 흙을 파게 되면 이쪽에 토합과 그 다음에 지하수위의 변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 윗부분에 이제 뽀글뽀글 이렇게 모래하고 물이 섞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울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울링 현상은 흙팍이 저변이 특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가 이제 얇게 있다든가, 그 다음에 흙팍이 저변 부근에 피합수가 있을 때 유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래 입자가 부력을 받아서 모래 집안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이제 보울링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방지 대책으로는 깊은 우물파기, 웰포인트 공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하 수위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불투성 점토질을까지 이제 말뚝을 박아서 지지할 수 있도록 경질 지방까지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말뚝을 박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핑 현상이 있습니다. 파이핑 현상은 흙막이 뚫린 그 구멍 또는 이음새를 통해서 물이 공사장 안쪽으로 스며드는 현상. 요거 이제 여기 이제 흙막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면 위에서 이렇게 이제 H형광이라든가 이런 말뚝이 있고 H형광.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흙막이 널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 널의 그 목재에 이제 옹이라든가 어떤 쪼개짐, 신축, 수축 이게 반복되면서 틈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옹이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사이로 이제 요 옆에서 있는 흙과 물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공사장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 파이핑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흙막이 벽에 구멍을 사전에 찾아내서 틈새라든가 쪼개짐 이런 틈, 그 다음에 옹이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찾아내서 막는 거죠. 그래서 수밀 시공이 이제 필요하고, 지하 수위를 낮추거나 지방 고결 등을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핑 현상은 흙막이 벽의 틈새, 뚫린 구멍 등을 통해서 지하수와 일부의 토사가 공사장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지 대책으로는 이제 홈이 없는 말뚝, 그러니까 아까 옹이라든가 뭐 쪼개짐 형태, 틈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흠이 없는 이런 홈 또는 흠이 없는 널말뚝을 써서 틈새 없이 밀실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반계량의 종류에는 치환 공법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상당히 연약한 지반이고, 어떤 웰 포인트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계량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양질의 흙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여기 있는 흙을 버리고 양질의 흙을 메꾸는 거죠. 이렇게 메꿔서 이 지지력을 얻고 그 위에 이제 기초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 점토층을 사질토로 치환하여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공사비가 저렴하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다. 집안의 흙을 양호한 흙으로 이제 모두 바꾸는 방식이다. 고층 건물의 지하층은 지면에서 수개 층에 이르기도 하고 하수위 아래에 설치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에 사용하는 공법은 피어기초의 공법과 유사하나 영구적인 영구적인 건물 골조가 세워지는 동안 횡압력을 지탱할 지하층 벽에 팀대를 설치하는 그런 공정이 이제 있어서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고, 건물 골조가 세워지고 나면 그 자체가 횡압력을 지탱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지하층 설치 공법에는 수지 또는 수평 시트 공법, 시트 파일 컴포댐 공법, 그 다음에 공기 자망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방 자망형 이런 공법은 이제 인접 기초를 도개시키고 과도한 지면 유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지하 공사에 지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물 공사에는 이제 좀 채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수공법이 있습니다. 탈수공법은 이제 물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투수성이 양호한 집안은 드레인 없이 제압만으로도 이제 탈수가 가능하다. 제압, 그러니까 이렇게 흙을 누르면 흙이나 어떤 하중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흙의 입자들이 이제 이 하중에 의해서 이걸 하중을 이제 누르는 걸 우리가 이제 제하 이렇게 얘기하죠. 제하. 하중이 이렇게 하는. 그럼 이 흙의 입자들이 이렇게 눌러지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탈수공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밀공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성토. 그래서 탈수공법에 있어서 성토는 집안 위에 흙을 쌓아서 가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토하는 거죠. 이렇게 흙을 계속 양질의 흙을 갖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흙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앉겠죠. 내려앉으면서 자연스레 물도 빠져나가고 이 흙도 밑으로 이제 같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런 게 성토하면서 이제 그 하중을 이제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상수면이 높아져서 물에 잠기면 부력으로 인해서 성토 효과가 이제 감소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성토 방법을 통해서 개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점토 지반층은 성토를 너무 빨리 하면 슬라이딩에 의해서 파괴, 역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제하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흙이 있는데 이제 성토를 너무 무겁게 많이 쌓으면 이 밑에 있는 흙들이 이 하중이 굉장히 계속 가해지니까 요거에 의해서 천천히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안밀이 돼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흙들이 안밀이 되기 전에 이 하중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된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흙이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죠. 옆으로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하중이 커지고 이쪽은 하중이 적으니까 적은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 포인트 공법입니다. 웰 포인트 공법은 이제 그 상수면 이하의 흙은 수위를 낮춤으로써 이제 부력만큼 유효응력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 지하 수위는 약 10m까지 낮출 수 있고, 되게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6m 정도 낮춘다. 그다음에 수위 저하량 1m에 대해서는 약 1제곱미터당 1톤 정도의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약 6톤, 최대 6톤 하중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웰포인트 공법이고, 웰포인트 공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아래 끝이 뾰족하게 된 거, 이걸 사용해서 아랫부분에 이제 90cm에서 120cm 정도 길이의 필터를 달아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요게 이제 그 어떤 필터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흙 속에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쪽도 이쪽으로. 그러면서 주변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단단해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어내는 게 이제 웰 포인트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이제 수압이 걸리는 현장 주위의 1열 또는 그 이상으로 웰 포인트를 이제 90cm 정도 촘촘히 박아서 그 펌프로 배수를 하면서 이제 여기 물이 모이면 이제 펌프로 배수하면서 요 흙 속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 수위를 낮추어 흙파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사용하면 지하 수위를 6m 정도 낮출 수 있다. 뭐 10m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6m 정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안밀 탈수 공법. 흙 위에 비닐 시트를 덮고 주위를 이제 흙으로 덮어서 흙을 쌓아서 아까 흙을 가지고 제하하는 것처럼 흙을 쌓아서 제한한 후 내부 공기를 이제 진공 펌프로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빼내어 가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개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제 안밀 탈수 공법은 점토 집안에 유효한 공법이 됩니다. 점토는 한번 안밀하면 치마가 생기고 나면 한번 안밀하여 치마가 생기고 나면 강도가 커지고 상부에서 하중을 가하여 안밀된 것은 하중을 제거해도 쉽게 다시 부풀어 오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점토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점토 성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제 안밀 탈수 공법에는 이제 방법이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백 드레인 공법, 케미컬 파이 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한 점토층에 우물 기둥을 형성하고 그 위에 하중을 가하면 장기간에 걸쳐 점토 중에 물이 우물 기둥을 통해서 지상으로 배수되는 그런 데서 이제 집안이 단단해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제 담부가 개폐가 이제 가능한 케이싱을 땅 속에 박은 다음에 투입된 이제 모래를
파이브로 이제 햄머로 진공 다짐해서 단단하게 이제 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케이싱을 빼내면 모래 기둥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해서 안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은 말 그대로 이 페이퍼 종이 같은 것을 넣어서 필터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레이딩 공법하고 이제 원리는 똑같은데, 모래 말뚝 대신에 이제 합성 수지로 된 카드보드, 이런 종이 같은 이런 물질을 넣어서 안면시키는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이제 투수성이 양호한 종이를 지중해 삽입한 맨 드레인을 통해서 집어넣고, 이제 종이를 그냥 넣을 수 없으니까 맨 드레인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땅속에 넣고 이제 그 종이를 넣는 거죠. 지상에 노출된 종이를 타고 지하 수위를 이제 증발시키는, 그래서 지반을 안면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안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백드레인 공법은,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제 지반이 뒤섞이고 모래의 기둥이 중간에서 절달될 우려가 있죠. 샌드니까 모래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망대에 이제 모래를 넣어서 지중해 모래 기둥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백드레인입니다. 샌드백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샌드백. 근데 이제 샌드 드레인은 그냥 모래만 있는데, 요 같은 경우 이제 망대 속에 이제 모래를 넣어서 이제 물을 이렇게 탈수시키는 거죠. 물을 흡수시켜서 빼내는 그런 방법이 되고, 이 공법의 모래 기둥 간격은 1.2에서 그 정도 하고, 이제 4개를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미코 파일 공법이 있습니다. 케미코 파일 공법은 생석회의 흡수, 팽창 작용을 이용해서 생석회의 작용을 이제 이용해서 집안 내 생석회를 이제 파일 모양으로 해서 타설하는, 그래서 이제 탈수 안면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 공법이 있습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은 이제 건물 주위에 말뚝구멍 또는 일정 너비의 토량을 이제 연속적으로 굴착한 다음에 그 속에 이수를 채워. 이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그 흙탕물, 그러니까 진흙탕물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넣어서 흙벽이 이제 붕괴를 방지하고 소정 깊이까지 이제 굴삭이 완료되면 조립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선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지중벽체를 이제 축조하여 흙막이, 그다음에 물막이 벽 또는 지하 외주 벽체로 이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열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벽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어떤 그 이수를 채워 넣어서 이 흙막이 벽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이 지하 연속벽 공법에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말뚝이 기둥이죠. 기둥이 말뚝 기둥 같은 게 이제 그런 기둥이 쭉 있는 열주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자리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슬러리 공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열 공법은 열주 또는 뭐 주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열 공법은 지중해 이제 말뚝을 일렬로 이제 시켜서 이제 구축한 흙막이 벽을 말하고, 말뚝의 종류, 형식, 그다음에 단면 성능, 그다음에 공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지지틀도 덮하기를 용이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리 철근 콘크리트 벽 공법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장방형 단면에 철근 콘크리트 벽을 연속 시공으로 해서 흙막이 벽을 만드는 그런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수성, 강성이 높고 소음, 진동은 작고 공사비가 이제 고가이지만 시공기계 설비가 크고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PC 패널을 이용해서 이음 접합 틈에 모르타르 또는 이수 경화제를 주입하는 공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러리 공법이죠. 슬러리는 이제 진흙, 시멘트 등 불용성 물질과 이제 물의 혼합물로 진탕, 시멘트 점액 이런 걸 우리가 슬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말뚝 구멍 또는 대구경, 큰 대구경의 그 구멍에 제자리 말뚝의 굴삭부에 비중이 큰 점액을 채워서 굴삭 벽면에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슬러리 공법이 되는데, 주로 이제 벤트나이트 미분말 용액을 많이 씁니다. 또는 뭐 이수공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액 공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수나 안정액이나 또는 벤트나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슬러리가 진흙, 시멘트 등과 같은 이런 물질로 되어져 있는 어떤 진흙탕물 같은 것이 이제 이수니까, 이걸 이용해서 벽을 이제 세워서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러리 공법이 됩니다. 기타 공법은 다음으로 고결 공법 등이 있으며 주입 또는 동결하는 방법으로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설계입니다.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은 가급적 건물 전체에 균등히 설치해서 침하를 줄이는데 이제 유의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침하량이 서로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요 침하량보다 요 침하량이 더 크면 이렇게 이제 부동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보를 충분히 하여서 강성을 높이고 부동침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기초파는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부지면 만찰이 염려되는 그런 집안의 건물은 집안에 직접 설치한 콘크리트 바닥판 등이 지하 침하로 인해서 가라앉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기초, 말뚝을 동일 건물에 혼용하면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되고, 말뚝 공사로 인접 건물이 밀려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말뚝을 받게 되면 이 흙이 이쪽의 흙들이 이렇게 안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존의 건축물이 있고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고 고층 건물인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영향이 우리에 대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방에 올려놓는 기초나 말뚝은 슬라이딩 원인이 된다. 또 그래서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 이건 좀 충분히 먼저 계획을 할 때 살펴봐야 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용 침하량이 있습니다. 건물이 침하할 경우 부동침하의 우려가 많으므로 건물은 다음과 같이 허용 침하량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평면이 집중형이고 집안의 국부적 변화가 적을 때 기초판과 지지 말뚝 기초는 10cm, 온통 기초와 마찰 말뚝 기초는 3cm 이렇게 요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 평면이 길거나 복잡하고 집안의 변화가 많을 때 기초의 종류에 관계없이 5cm로 한다. 그 다음에
집안의 장기 허용 지지력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은 유리를 붙이고 속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자에 모래를 넣고 그 위에 이제 구형 철봉으로 눌러서 힘을 가했을 때 모래가 움직이는 모양을 가지고 이제 트레자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게 이 장기 허용 지지력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트레자기라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구근 얘기했죠. 구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중이 가해지면 기초 하중이 가해지면 이 기초죠. 기초 하중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흙입니다. 이 집안인데 이 집안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압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림이 좀 저기 한데 이런 것을 이제 구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트레자기에 의해서 제시된 식인데 좀 복잡한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가지고 장기 허용 지지력을 우리가 사용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건축 구조니까 이런 트레자기 식이 있다 이 정도 들어두면 되겠고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트레자기에 의해서 제시된 식 그다음에 그런 식에 의해서 장기 허용 지지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요 앞전에도 좀 금방 지나갔던 이런 슬러리 공법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나온 샌드 드레인 공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좀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히빙 현상이라든가 보일링,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기초 설계시 고려 사항입니다. 접지압에 대한 검토인데 허용 지내력 또는 이중 지반으로서 하층에 약한 지반이 있을 때는 이를 고려해서 보완한다. 그 다음에 안밀 등에 의한 기초의 치마는 허용 치마량 이내여야 하고 하중은 건물 자중, 적재 하중, 흙의 중량, 기타 치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중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독립기초 이외에는 복합 이외에도 복합기초, 연속기초, 원통기초, 그 다음에 편심 하중을 받는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각 접지압을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 허용 지지력 직접 기초에 의한 장기 허용 지지력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직접 기초 고려 사항입니다. 설계할 때. 그 다음에 말뚝 기초 설계할 때 고려 사항인데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 산정 이것은 이제 말뚝만이 힘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해야 하고 기초 슬라브 그 다음에 푸팅 기초죠. 기초는 지지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말뚝에 의해서 의지하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3개 이상의 말뚝을 받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만약 한 개만 박을 때는 지중부를 크게 하는 등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편심 하중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 등에 의한 진동의 영향으로 액상화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액상화가 우려가 없는 액상화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집안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 건물에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이것들은 이제 혼용해서 쓰지 말고 기성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등 같은 말뚝의 종류를 혼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므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말뚝의 허용 지지력 그래서 이건 한 번씩 이렇게 쭉
말뚝의 장기 허용 지지력은 아래값 중에 최소값을 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찰 말뚝에서의 부지면 말차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치마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적식 구조죠.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는 이제 벽돌 구조, 시멘트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먼저 벽돌 구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벽돌 구조라면 하면 이제 모르타르를 무기질 교착제로 사용해서 벽돌을 적층해서 이제 건물의 기초와 그 위에 벽돌을 쌓아서 벽체를 만들고 지붕과 바닥 그 다음에 목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해서 구조물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이 모르타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또는 그 위에 이렇게 벽돌을 쌓을 때에 이때에 요 사이에 모르타르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이렇게 또 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쌓고, 이것들이 이제 조적조의 그러니까 쌓아서 구조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조적 구조의 기본이 되는 벽돌 구조는 질감이 다양하고 주위 환경이 잘 조화된다. 그래서 방안, 방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한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또한 구조적으로 이제 압축력이 강하고,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하중을 가해주면 여기 하중에 의해서 이 하중이 이 밑으로 전달이 되고 이쪽으로도 전달되고, 이 하중은 또 이쪽으로 전달되고 옆에 있는 이쪽 벽돌에 또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중 P가 점점 P1, P2 이렇게 반 또 나누고 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로 갈수록 효율적으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압축력이 이제 강하고, 내와 내구적이고, 그다음에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다. 이제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런 횡력, 밑에 이제 옆에서 부는 수평력이라고 하면 이제 수평력에는 이제 풍압력이 있고, 풍압력과 지진력이 있죠. 이런 또는 뭐 토압 이런 것들도 수평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풍압력이나 지진력 등 수평력에 이제 약하다. 그리고 나무 구조에 비해서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 실내 면적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고, 건물 무게가 이제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수리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벽돌 구조의 장점, 내와 그 다음에 내구, 방화적이고 방안, 방석에 좋고 시공법이 좋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조화성, 반복의 미, 질감의 변화, 증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벽체가 이제 그 벽돌 자체가 이제 물을 머금게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쉽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평력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풍압력이라든가 지진력, 그다음에 인위적인 횡력이죠. 횡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격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걸 좀 기억을 해둡니다. 표준형 길이가 190, 높이 90, 그다음 두께가 57, 허용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이 숫자를 해서 밀리미터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벽돌 표준형 사이즈를 해놓게
기억을 해놓고, 벽돌의 크기와 형상은 온장, 이렇게 이제 반장, 그다음 7호 토막, 요 7호 토막이 있고, 여기 이제 2호 토막이 있죠. 그래서 요게 2호 토막, 이쪽을 7호 토막, 그다음에 반 토막, 그다음에 반반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치수와 강면 이름. 그래서 요거 이제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고, 여기 너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너비, 두께, 그 다음에 이쪽을 마구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치 벽돌, 팔모 벽돌, 등분 벽돌, 원형 벽돌, 이런 것들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의 강도와 흡수성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 따른 벽돌 구조에 구분해 가지고 이제 별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하니까 내력벽 먼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주요 구조 부재입니다. 그래서 훼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닥, 보호 등의 수평 하중 또는 수직 하중을 받아서 이제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비내릭벽,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벽체로서 상부에서 작용 하중은 이제 전달할 그런 의무는 없죠. 그래서 벽체 자체 하중만을 이제 지지하고 자립하는 그런 벽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벽이 있습니다. 중공벽. 이제 벽체를 이제 이중으로 쌓고 사이에 이제 공간을 형성하고, 요 사이에 이제 단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넣죠. 그래서 방수, 방서, 차음, 보온 등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있고, 이제 외부에 면하는 벽체는 이제 주로 이 중공벽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벽돌의 종류, 보통 벽돌, 그다음에 특수 벽돌, 기타 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 같은 경우는 이제 흑색 벽돌, 적색 벽돌, 특수 벽돌은 이제 이형 벽돌, 경량, 그다음에 포도용, 오지 벽돌, 네오 벽돌, 그다음에 기타 시멘트 벽돌, 광재 날 벽돌, 애쉬 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돌의 품질인데, 벽돌의 이제 종류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어서 흡수율, 압축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KS 규격에서는 1급, 2급, 1호, 2호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벽돌의 등급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KS 규격에 의해서 1급, 2급, 1, 2호 이렇게 1, 2 있는데, 압축 강도는 이제 1급은 150 이상, 흡수율은 20 이하, 소송 정도는 양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형상이라든가 비중. 그 다음에 2급 1, 2호 100, 압축 강도 100 이상, 그 다음에 20, 흡수율 23,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 표준 배합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은 이제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이렇게 쌓을 때 요 사이에 이제 그 모르타르를 발라서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벽돌 벽체의 강성을 좌우하는 것은 벽돌의 강도와 접착제인 모르타르 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용도별 모르타르 배합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쌓기 모르타르 배합비 내립벽 장막벽은 1대3, 그 다음에 특수 쌓기용 모르타르는 아치 등 1대1에서 1대2, 그 다음에 치장 쌓기용 모르타르 치장 쌓기 1대 1대3. 이때는 이 1대 1대3이 여기 나온 것처럼 시멘트 석회 모래입니다. 그래서 근데 1대 3이니까 시멘트 모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타르 종류에 따른 용적 배합비. 그래서 줄눈 모르타르인 경우 벽용, 바닥용, 붙임, 벽용, 바닥용, 그 다음에 바탕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그다음에 바닥용 모르타르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접 배합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줄눈 모르타르는 벽용은 2.5에서 3, 바닥용은 3에서 3.5. 그다음에 붙임 모르타르의 용접 배합비는 벽용은 1.5에서 2.5, 바닥용은 0.5에서 1.5. 그다음에 바탕 모르타르인 경우에 용접 배합비는 바탕 모르타르는 2.5에서 3, 바닥용 모르타르는 이제 3에서 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체형 모르타르는 2.5에서 3, 그다음에 치장 줄눈형 모르타르는 0.5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타르 배합비가 있고, 그다음에 혼합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요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로 하고, 그다음에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고, 보수성 향상을 위해서 석회를 이제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모래 입도는 1.2에서 2.5mm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모르타르는 이제 물을 섞어서 분지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이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물을 섞은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접착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접착제로서의 역할이 안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있는데, 이것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동결선, 부주면 마찰, 그 다음에 힐빙 현상, 보어링 현상, 그 다음에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